정치와 경제, 정책과 경제가 어떻게 만나야 할지 그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석진 교수와 함께하는 정경유착. 네, 봄 개편에 따라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정경유착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자, 그 주인공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코너 이름을 정경유착으로 붙였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예, 아주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정치 경제학이기 때문에 예. 정치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경제하면 정치에서 멀리 떨어져서 정치 영향권 밖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은 경제라고 하는 게 원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런 그렇죠. 차원에서 네. 이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이끌어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자, 오늘 첫 순서인데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그 조세 정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선거 가까워 있으니까 조세와 선거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세와 선거. 예, 그래요. 자,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가 조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은 또 자세히 알고 있냐 그러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조세는 이제 우리가 납부할 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인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상 그 납세 의무가 있기는 해요. 예. 납세 의무는 있긴 하지만은 정작 내려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솔직히 해서 공돈 나가는 것 같죠. 그렇죠. 예컨대 무슨 아파트나 이런 걸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은 내가 이걸 왜 내야 되느냐. 과연 이 돈을 가지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렇죠. 이 돈을 가지고 국가가 잘 쓰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형평성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조세에서. 저희 경제학자들은 보통 이거를 이제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이렇게 나눠서 부르고 있는데요. 예. 이제 수평적 형평성은 뭐냐면은 같은 돈을 번 사람들이 같은 정도의 세부담을 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네. 예컨대 이제 근로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3천만 원을 돈을 벌었다. 그때 내는 세금이 보통 한 연간 소득세가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식을 해서 3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럴 땐 또 세금이 없어요. 예. 근데 그런 경우가 되면은 저 사람은 돈을 벌었는데 세금 내지 않고 예.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낸다. 그러면 이게 수평적 형평성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세부담이 불평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만한 게 직장인의 유리지갑이냐 그렇죠.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수익적 형평성은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조금 더 세부담을 좀 더 많이 지는 게 좋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그 조세 조항 그 조항들을 잘 이용하면은 세부담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만연이 되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가 문제가 있다. 그러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쌓이게 되면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의견이 이제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제 선거 표심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선거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정부가 돈을 얼마큼 쓰고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걷어들이고 그리고 어떤 지출을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그런 그 일종의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거 과정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좀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아주 많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예. 아주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1977년도에 도입한 이제 부가가치세가 예.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선진적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선진적인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과세 기반이 넓어서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렇죠. 동시에 조세를 부과시키게 되면은 이제 조세 때문에 이제 왜곡의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부가가치세는 이제 그런 것이 적다고 알려진 세금이기 때문에 네. 다수의 선진국들이 이걸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1년도에 논의를 시작해서 1977년도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오래 걸렸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만들어진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예. 어떤 세금인지도 잘 몰랐고 예. 그 당시만 해도 탈세의 분위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 세금을 이제 도입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논의가 필요했던 거고 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려 보면은
1975년도에 요 부가가치세 도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4명 정도의 사람을 유럽으로 파견을 보내요. 그래서 공무원 2명하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김재익 경제수석이라고 네, 네, 50대 뭐 이제 그 경제 대통령이라 부르시면 그분하고 교수 1명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분이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이제 김종인 대표가 그때 75년도에 그 사절단의 일원으로 가서 예. 그것을 유럽의 이제 부가가치세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예. 의견을 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1977년도에 도입을 하게 되는데 예. 당시에는 이제 13%의 세율로 도입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재계나 이제 경제계에서 여러 가지 반대를 많이 했죠. 이게 너무 이렇게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일단 이제 과세가 이게 이제 세원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대를 해가지고 그렇죠. 도입 자체를 반대를 했었는데 예. 근데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중재를 한 거예요. 탄력 세율을 좀 적용을 하고 세율을 좀 깎고 대신 도입은 하자. 그래서 77년도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여러모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세율은 10%의 세율로 도입이 돼서 그때 10%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3%였는데 이게 이제 10%의 세율로 도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막상 도입을 하고 보니까 물가가 좀 많이 오르기 시작하고 안준율에서 10%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물건값이. 그렇죠. 예. 근데 당시에 이제 그 도매세, 소매세라고 하는 이제 비슷한 종류의 이제 그 소비세들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좀 더 많이 올라가게 된 셈이죠. 도매세, 소매세라는 게 또 있긴 있었군요. 그 당시에도 있었죠. 예. 그리고 대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소비세들은 이제 탈세하기 좋은 구조였어요. 자세 그 과세를 하기 위한 그 자료들이 없어도 그 비용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 부가가치세는 이제 서로 양방향으로 물건 파는 사람, 사는 사람들이 동시에 성실하게 신고해야만 되는 그런 유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세원이 이제 투명하게 노출이 되고 동시에 이제 세원이 노출되니까 물건 파는 사람들이 소비자한테 소비 전가를 많이 했죠. 비용 동가를 많이 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니까 이제 그게 쌓여 있다가 이제 부마 항쟁에 그 79년대 부마 항쟁에 사람들이 불만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부가가치세로 인한 물가 상승.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뭐 철폐하라 이런 구호가 있었다는. 그때 구호에 이게 있었대요? 이게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뒤에 그 79년도에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어진 사건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여간 박정희 정부의 그 붕괴로 이어졌다라는 그런 촉발시키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요 부가가치세 도입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 정권을 몰락시키게 됐던 이제 시발점을 부마 항쟁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부마 항쟁의 또 어떤 그 발화점을 YS에 대한 어떤 그 유신 정권의 탄압으로 이제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탕에는 부가세에 대한 불만도 깔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세부담이 올라가게 되면은 국민들 저변의 정서가 굉장히 반정부적인 정서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정치적인 사건들은 그것들을 촉발시키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연결이 되는 부분이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부세.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야당에서는 세금 폭탄론을 막 들고 나오고 했던 거. 이것도 어찌 보면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3년, 2004년도에 그 아파트 가격 이런 것들의 변동을 보면은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한 이제 현상들이 벌어졌는데요. 당시에 이제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혁신도시나 이런 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을 하는데 그 돈이 지방으로 한번 쫙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로 이제 몰려드는데 왜냐하면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쓸 데가 없으니까 강남 아파트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강남 아파트가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도 물결 효과라고 해서 옆에도 이렇게 막 이렇게 퍼져가면서 물가 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사실은 그때 집권 이제 세력이 생각한 거는 이거를 세금을 물려가지고 수요를 죽여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재산세를 올렸어요. 재산세를 이제 현실화시킨다고 올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재산세가 이제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그 재산세가 이제 이게 지방세고 시군구세예요. 그러니까 시군구가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약간 있는데. 지방세죠, 지방세. 그래서 뭐 강남 3구, 뭐 강남 서초 송파하고 목동이 들어가 있는 양천구, 그리고 분당 들어가 있는
분당에 있는 이제 성남 예. 여기서 이제 탄력세율을 적용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올리고 나니까 막상 부과를 하고 나니까 거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강남 상구하고 양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세부담이 오히려 낮고 그 다른 데는 많이 올라간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만들어진 게 종부세예요. 종합부동산세. 예.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국세로 하고 지방이 갖고 있는 권력을 환수해서 국세로 하고 상위 1%뭐 세금대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 폭탄이다라고 네. 하는 이제 그때 당시에 야당의 이제 프레임이 먹혀 들어갔죠. 사실은 요 종부세 그 세수라고 하는 게 3조가 약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세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 종부세를 도입을 하고 이제 사실은 정권이 바뀌는 이제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치러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마 교수님이 오늘 그러니까 화두를 꺼내신 이유는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재산세가 이제 올라가는 바로 이 현상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점 때문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도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그 지금 이제 우리가 공시가격을 지금 확인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공시가격을 확인하게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하는데 그렇죠. 공시가격 현실화를 지금 막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평상시에는 이 공시가격의 증가율 통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그게 아니고 시가 대비 얼마 요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럼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재산세, 종부세에 과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오를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 그거 외에 사회보험료에 또 아주 기본적인 정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보험료 또한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르게 되니까 우리 세부담이 많이 뛰게 되겠구나. 특히 이제 서울에는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울 시민들이 불만도 생기고 불안감도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저항의 이게 정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박영선 후보 쪽에서 이제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인상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겠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도 바로 어떤 이 맥락에서 이해를 이제 하면 그런 이제 그 어떤 시민들의 수요에 반응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충분히 반응한 것이냐, 이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정도로 반응해 준 거냐. 이거는 예. 이제 선거의 결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정경유착 꾸며보는데 어떻게 방송하실 만하십니까, 교수님? 예, 시간이 금방 가죠. 예, 긴장되기도 하고요. 예. 예, 또 우리 시사계 조지 클루니. 예. 방송 많이 들으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네. 아주 옳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다음 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